자기가 힘이 빠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람사코스라는 곳으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마지막을 보내는데 거기서 되게 사람들하고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모여서 죽기 전에 소원 하나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들어주겠다. 죽고 나서 큰 사당을 지어달라든가 뭐 이런 걸 하면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랬냐면 그럼 내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그 달 한 달 동안은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지 말고 놀려라. 정말. 그때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네. 라고 내려와요. 그래서 방학의 시작이 버케이션 시작이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애들 얼마나 공부를 시켰으면. 글쎄 이제 잘 사는 지역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 공부시킬 여유도 있었겠지. 그 잘 사는 지역이니까 아나스타고라스한테 그런 얘기도 했겠죠. 뭐 해줄 수 있다라고 식으로. 근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 보시면 이오니아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이오니아 출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 전쟁을 통해 다 휩쓸려고. 여기 보시면 딱 500년에 태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전쟁 끝난 게 490년이니까 이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전쟁 속에서 큰 거죠. 그러다 전쟁 피해서 이제 아테네로 와서 아테네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까 당연히 페르클레스가 옆집 살았으면 친해졌겠죠.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다 라는 정도 이제 아시면 될 거고. 근데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했냐면 씨앗이라고 했어요. 스페르마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사실 여기서 요 앞에 스페르만 따면 정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도 이제 그렇고 시드라는 뜻도 그렇고 이제 정자라는 뜻도 그렇고 이제 이런 씨앗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아나스타고라스의 주의가 아까 우리는 그 엠페도클레스가 물구 흙공기 네 가지가 일정한 비율로 섞이면 사람이 되고 또는 어떤 사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동물들만 따져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엄청 많잖아요. 이런 모든 개별 존재가 있어. 그런 이런 모든 개별 존재들에 해당되는 씨앗이 다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개 씨앗이 있고. 개별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종적 존재인가요? 그것까지는 얘네들이 그렇게 고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는 개체와 종을 구분을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종적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의 씨앗, 고양이의 씨앗 이런 씨앗들이 다 있다.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런데 모든 존재는 다른 모든 종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개가 있어. 그럼 이 개한테는 고양이 씨앗도 있고 개 씨앗도 있고 참새 씨앗도 있고 무슨 씨앗도 있고 무슨 씨앗도 다 있어요. 그럼 왜 개로 보이냐? 개의 씨앗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개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재밌는 말씀. 원자론적. 이거는 원자론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생철학적인 이런 것들, 니체적 이런 것들과 오히려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아까 우리가 분석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분석이 아닌 거예요. 모든 개체는 개체 자체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체 자체를 통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아나스타고라스에 대해서.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요. 개의 씨앗이 있는데 개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세상 모든 존재의 씨앗이 개한테 들어가려면은 세상 모든 존재에게 무한대로 많잖아요. 그 이 씨앗이 무한대로 있는 게 다 들어가야 돼, 개한테. 그러면서 개의 씨앗은 다른 것보다 월등히 더 많아야 돼. 그러면 개라는 개체 자체가 무한히 커질 수밖에 없어. 무한히 많으니까. 그리고 뭐가 들어오냐면 이 씨앗은 무한히 작다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씨앗은 누구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데모크리토스 하면서 나오겠죠. 우리가 물질을 볼 수 없다. 이 말은 감각할 수 없다는 말하고 동일하게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감각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땐 두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그 사물이 작기 때문에,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돌파했기 때문에 볼 수 없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을 하면 돼요. 즉 도구적 한계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할 수 없는 한계 영역이 있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거는 무한히 작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얘는 그러니까 시스템적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 한계.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인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 물리학적으로 보자면 플랑크 크기와 플랑크 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플랑크적 존재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플랑크 상수라는 게 있는데 양자 역학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아무리 어떤 것을 보려고 하더라도 이 플랑크 크기보다 작은 물체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물체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시각적으로 본다는 거는 그 물체에 부딪히고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통해서 보는 건데 그 전자기파의 파장의 길이보다 짧은 물체는 인지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데요. 이렇게 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파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파장이 이렇게 돌아가면 얘는 파악을 못해요. 근데 공의 크기가 이만큼 되면 파장이 어떻게 가든 간에 중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파동으로 봤을 때. 예, 원래입니다. 입자론으로 설명한 거는 좀 다른데 양자역학을 파동적인 모습도 이렇게 돼요. 대충 거칠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어떤 물체를 보려면은 그 물체의 크기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쏘아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전파보다는 가시광선이 훨씬 더 작은 물질을 볼 수 있고 전자기파보다는 가시광선보다는 자외선이 훨씬 더 작은 물질을 볼 수 있고 이것보다는 감마선, X선들이 더 작은 물질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빛의 자체도 한계가 있어서 빛이 뭐냐면 파장이 아주 짧아지면은 입자화가 돼요. 이 자체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설명이 하여간에 넘어가. 이거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어딘가 뭔가가 부딪히고 와야지 볼 수 있는데 이게 부딪히는 것 자체보다 작은 크기는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충 넘어가자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건 근본적인 한계거든요. 우리가 뭐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야 되는 한계가 아니라 근데 끈이론 같은 경우에 가서 보더라도 마찬가지가 나와요. 끈이론에 보면 이제 24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눈에는 3차원밖에 안 보여요. 시각에 보면 4차원이죠. 그럼 그 나머지 이렇게 말려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려져 있는데 우리가 왜 못 봐? 하면 그 말려진 공간의 크기가 플랑크 상수 크기보다 더 작으면은 우리가 그걸 인지할 방법이 없고 얘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원소에 보면 이제 그것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건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낙사고라스가 얘기하는 이 인식의 한계라는 건 무한히 작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이 무한성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본적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씨앗하고는 상호작용을 못한 거야. 앞으로 어떠한 기술의 발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낙사고라스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 모든 씨앗이 있는데 그럼 이 물질에 개를 베게끔 하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양적 차이. 개의 씨앗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즉 양적 차이가 질적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전에도 또 나왔던 얘기죠.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만든다. 아낙시메데스가 했던 얘기였습니다. 예전으로 돌아서 기억을 해보자면 어쨌거나 이런 차이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노스라는 건데 노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정신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정신이라고 해석이 되지 않아요. 로고스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를 변화시킨 것들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로고스는 그 말의 어원이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즉 말이라는 것으로부터 로고스라는 게 나왔다면은 이 아낙사고라스의 누스는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죠. 원래 어원이 누스라는 건 인간의 정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은 다르냐면 혼하고는 좀 달라요. 인간의 혼을 얘기하는 건 푸시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도 영과 혼을 나누는데 이 영과 혼을 나눌 때 영혼하고 우리가
우리 정신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신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 용어는 우리가 우리게끔 하는 본질적인 것, 이런 것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어도 푸시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인간이게끔 하는 혼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은, 누스란 거는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틀리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되는 그 정신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로고스랑은 비슷하게 다 있는 맥락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헤라클레이토스는 그거를 이제 말로부터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나스아고로스는 정신으로부터 연역을 한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천인상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누스는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아나스아고로스가 말하는 누스는 인간 밖에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나스아고로스가 얘기하는 누스는 그 자체로서 우주 질서의 존재고 스스로 다스리는 존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잖아요. 스스로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면 이거는 신이죠, 사실은. 저런 표현이 나온다면은. 그래서 이제 아나스아고로스는 신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건 정신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흔히 그 근대적 표현으로는 세계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정신의 신자가 그 신의 신이에요. 예. 자, 그래서 아나스아고로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무한히 작은 씨앗들이 한데 모여있어 구를 형성하는 시기가 있어요. 파르메니데스 이후는 다 구예요, 최초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 이후에는 아나스아고라스도 그렇죠. 아까 엠페도클라스도 구가 있었다고 했죠. 최초로 모든 게 모여서 모든 진료가 모여서 구였는데, 지금 아나스아고라스도 모든 씨앗들이 마구 뒤섞여서 한데 모아서 구를 만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 구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바로 일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니까 구로서. 파르메니데스도 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페이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한자로서 모든 것이 모여있으니까 여기서 무엇이든 되는 게 가능한, 한계가 없는 존재로서 무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신이 회전을 시켜요. 여기서도 회전이 나오는데, 회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나중에 이제 또 나오지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에서 나오지만, 원운동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에서 완전한 운동.